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설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저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가요? 도란도란 둘러앉아 맛있는 점심 식사 중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성묘길을 위해서 차창밖 풍경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또 넉넉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서는 설 연휴에 꼭 챙겨야 할 생활 경제와 부동산 소식,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화목하게 대화하는 비법, 그리고 정치권 이슈까지 빈틈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지났지만 우리에게 진짜 새해 시작은 바로 오늘부터죠. 설날은 흔히 다짐의 날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건강하자, 더 열심히 살자, 가족에게 잘하자.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무사히 여기까지 잘 도착했다는 사실 아닐까요? 그동안 잘 버텨온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면서요. 올해는 이것만큼은 꼭 해내겠다 하는 나만의 다짐이나 우리 가족 이런 소망 꼭 이루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 있으신지요? 가슴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에게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불고기 보내드리죠. 오르는 물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하루도 맛있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쉬지도 못하고. 네, 아유, 오늘 좀 아닙니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아침에 방송이 없어서 좀 내추럴하게 왔는데 네. 이게 애기 아빠한테는 연휴가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일 나오는 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집안일을 피해서. 네. 근데 오늘 굉장히 어려 보이고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쉬잖아요. 연휴 맞아서.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 전에 좀 내게 있는 여윳돈이나 뭐 설 전에 받는 상여금으로 주식을 사뒀으면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 궁금한 부분이죠. 찾아보니까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뭘 사도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작년 2월부터 이달까지요. 이 수익률이 100%, 2배 넘게 오른 종목만 133개에 달했고요. 그중에는 수익률이 600%를 넘긴 곳도 3곳이나 있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올랐습니까? 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동양고속으로 무려 660%나 올랐고요. 이 고속버스 회사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셋증권과 또 한 곳 천일고속도 각각 600%를 넘겼습니다. 이거 희한하네. 이게 보통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얘기할 줄 알았는데 고속버스 회사가 두 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네, 상당히 의외인 결과인데요. 작년 11월이었죠. 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복합 개발 소식이 결정적이었는데 이 두 회사가 터미널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개발 기대감이 한 달여 만에 주가를 10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지금은 두 종목 모두 최고점 대비 상당 부분 내려왔는데 그만큼 이 개발 호재나 테마에만 기대기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을 함께 살펴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밖에 함께 수익률 600% 고지를 찍은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글로벌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죠.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일찍이 투자한 덕분에 주가가 크게 뛰었고요. 반도체 투톱이자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220%, 340% 넘는 높은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올해 들어서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까? KB증권의 분석을 보면요. 10억 원 이상의 계좌를 굴리는 고액 자산가들이 새해 들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삼성전자가 역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전체 29%나 몰렸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0%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절반 가까이를 이 반도체 투톱에
데 집중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자동차와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알테오젠 등이 상위권에 올랐고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마이크론과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기술주를 고루 담았는데 큰 손들의 선택 역시도 AI와 기술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걸 볼 수 있겠네요. 네. 앞서 그 설 상여금 얘기 잠깐 했는데 예. 이 상여금이란 거를 회사에서는 꼭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짚어드리자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에 지급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그 기준에 맞춰서 꼭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휴직 중이거나 또 뭐 수습직, 계약직 분들은 어떻게 돼요? 먼저 이 휴직자 같은 경우에는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고 이 상여금 역시도 노사 간 협정 임금에 해당해 기본적으로 지급 의무는 없지만 최근에는 휴직자는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이 단순히 휴직 중이란 이유로 빼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수습 직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주지 않거나 수습한 미만은 30%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이제 가장 분쟁이 많은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 상여금을 주지 않으면 기간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명절 보너스 기대도 좋지만 회사 규정부터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제일 확실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평균 수명이란 게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이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그 우리 고령층 고용률이 얼마나 돼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 머리가 희끗해지고 나서도 계속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는데요. 고용률이 작년 처음으로 70%를 넘기면서 정년 연장 입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요즘 1969년생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특히 더 고민이 깊다고 하는데요. 3년 뒤면 법정 정년인 60세를 채우고 직장을 떠나야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꼬박 5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법적 정년을 연금을 받는 나이와 맞춰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법적 정년 늘려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왜 계속 제자리였던 거예요? 이 정년 이후 소득이 끊기는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소득 공백을 없애는 방법에 이견이 있는데요. 노동계는 하루라도 빨리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이지만 네. 경영계는 인건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할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자 주장 중입니다. 기성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차지한 탓에 취직할 기회를 뺏기게 된다는 청년층의 반발도 문제고요. 이 때문에 해를 넘긴 정년 연장 입법은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에나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또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예.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제 고용시장 구조가 좀 바뀌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년을 연장한다면 임금 체계 역시도 손을 봐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맡은 직무의 난이도나 업무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고령층 일자리를 단순히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 관점에서 젊은 층 유입이 잘 안 되는 쪽으로 특화해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오는데 정년 논쟁은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떤 노동실장 질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은퇴 이후의 위험을 개인에게 맡길 것인지 제도로 연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설계하느냐 아니면 기회를 보다 균형 있게 나눌 것인지 사회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 냈다면서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영업점은 둘러봐도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현상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5대 은행의 영업 점수는 3,700여 개로 1년 새 100개 가까이, 5년 전과 비교하면 700개 가까이가 사라졌습니다. 은행들은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방문 고객이 30% 넘게 줄었다며 점포 네.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즘 웬만한 은행 업무는 이 모바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가도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맞아요. 기기에 익숙지 않은 고객분들 참 많잖아요. 이런 분들의 접근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한번 고민해볼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은 또 이게 없어지니까 더 불편하죠.
올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은행들이 역대 최대의 실적을 찍은 걸 고려했을 때 고객들의 불편을 키우는 이 영업점 축소가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경기가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요. 네, 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자료를 보면 작년 대위변제 순증액이 2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2년 연속 2조 원대를 찍었는데 사실상 최대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코로나 시기 빚이 크게 늘어난 데다 이후 내수 부진과의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상환 여력이 회복되지 못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증 잔액 대비 대위 변제율도 최근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고요. 대신 갚아준 돈을 다시 회수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에서 그만큼 재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단기적인 금융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소비 심리 회복과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 이런 현장의 체감 경기가 살아나야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이제 하율이 아빠 임선우 캐스터도 이제 네. 다칠 이야기인데 애들이 크면 이제 사교육비는 점차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의 불안이 사교육비를 키운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요? 네, 기사를 준비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곧 나에게도 닥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보고서를 보면요. 부모의 경쟁 압력이 1점 높아질 때 자녀의 사교육비는 3%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쟁 압력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내고 싶은 기대와 입시 불안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또 이 기대를 안 갖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자기 자식 잘 되기 바라는 건 어느 부모나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이 학원 개수나 공부 시간을 크게 늘지 않았던 반면에 대신 더 비싼 이른바 질 높은 사교육으로 지출이 이동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사회 구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고요? 네, 연구진들은 좋은 대학 입학 확률 4%, 좋은 일자리 취업 확률 10%라는 이런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제한된 성공 경로와 기회불균형이란 사회구조적 문제가 여전하고 이런 현실에서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 세대의 불안과 경쟁 심리가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는데요.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무려 29조 원을 넘으면서 4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부모의 경쟁 압력을 낮추기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 그리고 또 학벌 중심 문화, 공교육 신뢰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는데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만은 참 다 똑같은데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게스트 말대로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 씁쓸한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리죠. 라벨가리가 여전합니까? 네, 최근에 이제 적발 규모가 상당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라벨가리 원산지 태그를 떼고 국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를 말하죠.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적발된 상품만 144건, 금액으로 따지면 2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입산인데 이제 국산이다 속여서 파는 경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가운데 95% 이상이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 사례였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6억 5천만 원의 과징금과 53억 원 규모의 시정 명령도 내렸지만 이 라벨가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또 보이스피싱도 다시 늘고 있다고 하던데 뭐 수법이 다양합니다. 법원 등기가 반송됐다. 또 인터넷 주소창에 대검찰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장을 확인해봐라. 이거는 사실 이런 경우를 안 당해보신 분들은 좀 이게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받으시면. 맞습니다. 최근 법원이나 이 검찰을 사칭해서 등기가 반송됐으니 인터넷 주소창에 특정 사이트를 입력하고 사건을 직접 조회해봐라 이렇게 유도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상하게 생각한다면 다행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거에 몰래 저지른 잘못이 정말 걸린 건가 싶은 이런 불안감에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덜컥 미끼를 묻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요 112나 금융감독원 같은 공식 번호로도 전화가 오는 것처럼 이른바 이 통화 가로채기 수법도 있다고 해서 더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데 이렇게 피해를 본 경우만 작년 2만 건이 넘어가고요. 엄청나네요. 피해액은 무려 1조 원을 넘길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런 그 사기에 속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 등기 우편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우체국을 통해서 전달되고 실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온라인으로 조회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집배원이 URL 주소를 보내는 일은 더더욱이 없는데요.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또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은행들을 사칭하기도 하는데 금융회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탁금, 보증금, 보험료 등 이유가 어찌됐든 먼저 돈을 보내라 하면 100% 사기입니다. 만약 실수로 링크를 눌렀다 하면 즉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뒤에 초기화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이 불안한 마음을 노리는 게 보이스피싱의 핵심인 만큼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큰 예방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뭐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취미로 또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예. 유튜버들에 대한 소득 조사 자료가 나왔다고요? 네, 국세청 자료를 보면요.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가 34,800여 명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유튜브로. 맞습니다. 총 수입이요 2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거를 한 사람당 평균으로 잡아보면 연 7천만 원 수준인데 이래서 다들 유튜브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신고 인원도 2020년 9천 명대에서 4년 만에 3만 명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근데 저도 듣기로는 이렇게 버는 사람만 번다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 상위 1% 348명의 평균 수입은 약 13억 원에 달한 반면에 하위 50%는 1인당 평균 2,400만 원대에 그쳐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직장인들 흔히 유튜브나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채널을 운영해봤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평균 7천만 원은 번다 이런 기사만 제목만 보고 덜컥 시작할 게 아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셔야겠고 워낙 또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자극적인 콘텐츠를 앞세운 수익과열 경쟁과 적정 과세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나오면서 투명한 과세와 건강한 콘텐츠 환경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되면 이제 운세, 올해의 운세, 예. 사주 보러 가시는 분들 많던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 운세 이런 거 보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보러 갈 때마다 요즘 하시는 말씀이 챗GPT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요즘 MZ들 점집 대신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운세를 본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인공지능 기반 운세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대면용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걸 다 스마트폰에 물어보는 거야. 맞습니다. 정말 맞는 기기가 돼버렸죠. 이 생년월일 시간만 입력하면 사주부터 타로, 궁합, 신년운세까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앱으로는 점신이라는 앱이 있는데 누적 다운로드 수만 1,700만 건을 넘길 만큼 인기가 상당한데요.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이 영향으로 역수롭게는 손님이 절반가량이나 줄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사람 일자리를 대신한다 이런 기사들 많이 봤지만서도 이 역수롭게까지 영향이 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이건 역시도 요즘 시대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또 우리 임선욱 캐스터는 7달 된 딸 하율이 만나러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나게 안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설날인 오늘 나만의 다짐이나 우리 가족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이냐 여쭤봤습니다. 4892님, 애들만 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싱글맘입니다. 건강이 전부라는 의미로 한라산 등반 중인데 다 이뤄도 건강하니 감사히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한라산 전경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대요. 감사드리고 또 안전하게 산행하시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538님, 여기는 대구입니다. 가족들 건강을 제일 소원합니다 하셨고요. 9578님은 저의 새해 소망은 지금 20년 넘게 항공사 근무하는 큰 딸이 진급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어요. 꼭 올해 진급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555님, 올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어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되면 꼭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꼭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첫 번째, 몸무게는 줄이고 근육은 늘리자. 두 번째, 네팔 히말라야에 꼭 오르자. 3번, 개인연금에 작년보다 10% 더 투자하자. 넷째, 생애 첫 하프마라톤에 도전하자. 다섯째, 현재 수익률 780%인 6년째 보유 중인 미국 주식을 절대 팔지 말고 장기 투자하자. 일곱 번째, 아내를 더 사랑하자. 네. 좀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어쨌건 7가지 계획 꼭 올해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3595님, 저는 새해 소망으로 우리 가족 모두 건강 기원을 빌었습니다. 너무 소박한 소망이지만 가장 중요해요. 세모정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올해 계획하신 일들 모두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4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설날인 오늘은 고속도로 양방면 정체가 모두 심하겠습니다. 특히 귀경 정체는 자정을 넘어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출발하신다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9시간 40분, 광주에서는 8시간 40분, 강릉에서는 5시간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는 모두 89km 구간인데요. 먼저 영동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도 버스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비룡분기점에서 주감 휴게소 사이와 청주에서 청주 휴게소 부근, 또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휴게소 사이 정체가 특히 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도 모두 78km나 되는데요.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 사이와 당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 정체가 가장 심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모두 66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먼저 7원 요금소에서 남지 사이와 선산에서 상주터널 부근, 또 문경세제 일대와 이후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사이 정체가 특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정겨운 덕담이 오가야 할 오늘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 뒤에 숨은 무례한 질문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이리 배가 아픈 건지, 또 어른들은 왜 자꾸 아랫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하시는 건지, 오죽하면 또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 높아진다는 씁쓸한 통계까지 있잖아요. 명절이란 이름 뒤에 숨겨진 심리는 무엇인지, 또 서로를 해치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은 뭔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분을 수요일에 만나는데요. 하루 앞당겨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마음 전문가 이현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떡국 한 그릇 하셨습니까? 아, 네. 오늘 아침에 먹었습니다. 네, 아직 저는 먹지 못했습니다. 아유, 네, 그렇군요. 방송 끝나고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안쓰럽게 쳐다보세요? 네. 떡국은 진리라서. 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눠볼 철학, 네. 명절에 꼭 필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오늘 나눠볼 철학은 명절 증후군을 넘어서는 가족 간의 심리적 경계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간 심리적 경계에 대한 이야기. 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분들이 모이면 사실 궁금하긴 하죠. 네. 뭐 취업했니? 뭐 네. 결혼 언제 하니? 네. 뭐 애는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요즘은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는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네. 질문들에 대해서.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보통 이제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이라는 게 질문 3종 세트죠.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질문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취업을 정말 원하는 곳에서 했다. 근데 너 취업 잘했어? 그럼 저 고모 취업 엄청 잘했어요.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게 사실 알아서 먼저 자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게 갑자기 만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계속 나는 회사를 불합격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좀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비난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뭐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왜 나한테 뭐 간섭을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기도 하시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평소에 그렇죠. 전혀 서로 간의 대화, 왕래가 또 없고 대화도 없다가. 그게 가족이라고 하는, 또 확대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친근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고 뭐 고모라고 하고 큰아버지라고 하고 이래도 이 1년 동안 연락이 별로 없다가
뭐 어쩌다 한번 만났는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게 질문이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왜 나의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여쭤봐?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면서 반발심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은 약간 서로의 이게 시각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떤 친밀감이 충분히 쌓인 토대 안에서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뭐 평소엔 대화가 전혀 없다가 그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런 질문이 좀 정답이 있는 뭐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한 뭐 예를 들자면 결혼은 언제 하니? 그러면 이런 말 뒤에는 항상 지금 네 나이에는 결혼을 해야 정상이란다. 뭐 예를 들어서 애는 언제 낳니? 자녀가 있어야 온전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경계심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요즘은 보면은 결혼에 과연 정년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편차가 일찍 결혼하는 분들도 일찍 결혼하시는 것 같고 그럼요. 네. 늦어지면 또 한없이 늦어지기도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물어봐도 될까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네. 어떤 어르신 분들께서 뭐 어르신까지는 아니신데 나이가 좀 이제 지긋하신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결혼했냐, 취업을 했냐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굉장히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좀 예의 없이 네. 그렇게 막 이제 화가 나시면서 아, 그럼 도대체 뭘 물어보냐? 그럼 뭐 그냥 가만히 밥만 먹냐? 아,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은 분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사실은 어른들 입장에서는 안부 인사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별 뜻 없이 한 이야기인 거고 또 보통 공통된 화제가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카랑 나랑 뭐 같은 비슷한 장르의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영화를 보는지도 모르고 뭐 취미가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공통된 화제가 없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공통의 척도들 있잖아요. 취업하는 거, 뭐 결혼을 하는 거, 출산하는 거 이런 3종 세트를 계속 이제 여쭤보게 되는. 그리고 이게 좀 있습니다. 요즘 세대 간 소통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원래 집단주의적 세계관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왜냐면은 뭐 우리가 영어로 my husband 이런 표현을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my husband. 우리 남편? 그렇죠. 내 남편이라고 안 하잖아요. 내 남편이라고 하는. 네, 우리 남편. 이게 뭐 남편이 공유주도 아닌데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 세대는 우리 남편이라고도 안 했어요. 우리 애 아빠. 이 마치 당구의 쓰리 쿠션처럼 굉장히 관계적이고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지는 게 우리나라가 빠르게 그런 수직적이고 집단주의적 문화가 수평적이고 개인주의적 문화하고도 좀 많이 맞물려 있고 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성격의 변화가 좀 이런 갈등을 낳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명절 때 만나면 이제 그 또 어르신들이 야, 좀 이리 와봐. 여기 앉아서 얘기 좀 들어봐. 네. 이제 라떼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 이제 보통 어르신 분들이 이 명절 때는 세배를 이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세배를 받으시고 하면은 자신이 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덕담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무대에서 관객들이 이제 듣잖아요, 보통. 그럼 무대에 올라가신 분이 뭔가를 하시는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가 그게 많아서 내가 굉장히 무대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은근한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은퇴를 다 하시고 사실은 나이가 든다라는 건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역할이 축소된다라는 거죠. 또 무수한 상실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되지 못했는데 몇 번의 명절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뱃돈을 이렇게 하면서 덕담을 한다는 말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듣기 싫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좀 충족하려는 시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야, 세상이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마는. 네. 이게 또 명절에 모이면은 이상하게 먼 사람이 뭐 땅을 사거나 뭐 집을 샀다 그러면 배가 안 아픈데 네. 뭐 사촌이나 친척이 땅을 샀다 그러면 뭐 배 아프고 옛날부터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문제가 뭐냐면 옛날 시대에서 사촌이 땅을 산다. 이 땅을 산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뭐 몇 년에 한 번씩 들을 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도 좀 참을만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촌이 너무 많아요. SNS에 켜면은
온통 해외여행 다니고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 같은데 쟤는 막 해외 가서 박사학위 받고 막 나이지리아 복부에서 사진 찍고 도대체 박사는 언제 받고 나이지리아 복부는 언제 가는 거야. 온라인으로 맺어진 사촌들. 네, 막 좋은데 취업하고 막 누구는 막 뭐 외제차 하나 샀네, 막 뭐 하네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인간이 보통 기본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배고픈 거라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배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배 아픈 소식이 너무 많죠. 게다가 사실 SNS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 더 배를 아프게 만드는 건 동질 집단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질 집단. 예를 들면 회장님이 대기업 회장님한테 땅을 샀다. 그런 건 별로 배 안 아파요. 나하고 같은 집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가족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나는 뭐 주식으로 10배 벌었냐니 뭐 나는 뭐 좋은데 어디 취업했다니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굉장히 듣기 힘든 얘기예요. 그래 9281님이 정말 친척들을 만나면 어디 집 샀다 이런 얘기하면은 또 속상하고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또 그 안에서 또 이게 친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어떤 경쟁과 비교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집단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족이 모였는데 언니는 막 100만 원 용돈 줬다더라. 누구는 막 취업했다더라. 야 영식이 걔는 엄마 해외여행 보내줬다더라.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이런 얘기가 듣기가 너무 힘든 거죠. 명절 직후에 실제로 이혼율이 증가합니까? 아, 네. 어마무시하죠. 사실은요. 그 한 통계를 저도 보니까요. 이혼 신청 건수가 보통은 이제 298건 정도의 평소에 이제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명절 전후에 10일간 평균 이혼 건수가 656건으로 2.2배가 더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명절 자체가 이혼 사유라기보다는 잠재되어 있는 갈등이 기폭제인 경우들이 상당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계속 무시받았다고 느끼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명절이 됐을 때 아내의 몇 마디 말에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어머님, 이 사람은 원래 잘 누워요. 나무 넓어 잡아가지고. 거기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 그럼 이제 막 차 타고 가면서 내가 뭘 그렇게 얼마나 누웠다는 거야? 당신은 안 누워? 야, 막 진짜 이러면서 사소한 걸로 이제 네, 모든 그렇죠. 싸움은. 네, 거기서 터지는 거죠. 게다가 명절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제 다툼이 부부끼리 있었으면 그나마 이제 화해도 할 만한데 여기 자꾸 삼자가 끼어들어요. 더 얄밉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막 평소 부부 사이에 풀어야 되는 문제를 막 시부모님, 막 장인, 장모, 동서 여러 사람들이 막 훈수를 두니까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얘야 아무리 세상에 흉흉해도 남편은 기둥이야. 아니 어떻게 아침을 안 해서 보내냐. 너는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이러면 거의 속에 이제 아이고, 뒤집어지는. 이거는 뭐 그 싸우자는 얘기인데 정말. 그렇죠. 네. 게다가 명절이 사실 노는 게 아니거든요. 일이 많아요. 차도 타야 되죠. 잠도 뭐 잠자리도 불편하죠. 짐도 싸야 되죠.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데 아나운서님 사실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지 아시겠죠. 장난 늘 아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을 가면 진짜 아나운서님께서 평소에 이제 하셔서 그래도 이게 근육이 좀 배기졌지만 평소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익숙한 직장 관계, 익숙한 생활 하시다가 가시다 보면 촌수도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이제 굉장히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명절 때 만나지 말까요? 자, 네.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뭐 대화들, 관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지금부터는 좀 이제 그 해법을 좀 주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무례한 상황이나 불편한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좀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아까 좀 이게 동질 집단에서 시기와 질투심을 많이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갈등을 유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시기와 질투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도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때는 어떤 이런 질문들도 중요하겠지만은 너무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 자기 자랑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뭐 강남에
이번에 집을 샀는데 뭐 3배가 올라가지고 이번에 그 돈으로 10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10배 올랐어. 10배 올라가지고 너 19,800원짜리 돌솥밥 사주는 거야. 감사하지. 잘하시는데? 약간 교수님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아유 제가 또 이런 또 연기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연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좀 질투나 시기심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은 계속 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명절 때 한번 감정적으로 들이받으면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되게 요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좀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는 거. 예를 들면 취업은 했니? 이렇게 여쭤봤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큰어머니는 왜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물으세요? 뭐 보태준 거 있으세요? 이러면 이제 이건 날카롭게 네, 날이 서는 큰어머니하고 네. 이제 거의 뭐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요. 아, 네, 지금 10군데 넣었는데 10군데 다 떨어졌어요. 저 너무 절망스러워. 이것도 꼭 좋은 건 아니겠죠. 네. 그냥 뭐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큰어머니. 이런 부분이 그렇게 굉장히 뭐 나쁜 의도로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좀 가볍게 넘기는 것도 한 방식일 수 있고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좀 좋았는데 좀 네.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대화법 네. 몇 네. 가지 좀 더 뭐 우아하게 거절하는 기술. 좀 더 해보자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취업은 했니? 이렇게 여쭤봤을 때 화제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고모 이것 좀 드셔보세요. 갈비가 진짜 예술이에요. 화제를 아예 다른 방향으로. 네. 사실 고모 입장에서 또 취업이 그렇게까지 궁금한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안 보이는 사이. 의례적인. 네, 의례적인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좀 화제를 전환하면 또 갈비가 맛있네. 그러고 보니까 이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또 바로 저희 청취자 이제 반응이 오셨습니다. 9100님께서 네. 에휴, 이제는 명절에 며느리 들어오면 손주 언제 안겨줄 거니 하고 묻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뭐, 네. 네. 그리고 또 뭐 결혼 언제 할 거니 뭐 이렇게 또 여쭤봤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고모 뭐 그건 대입이라서 제가 지금 말하면 잡혀가요. 네. 아이 나중에 저 때 되면 다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조금은 분위기를 막 그렇게 좀 심각하게 않으면서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은 방법일 수 있죠. 자, 그럼 명절에 이런 말은 좀 하시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좀 이런 말들을 하면 좋을. 저는요. 네. 보통 이제 취업했니 결혼했니 이런 것보다는 함께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함께 먹고 있는 음식 이야기, 지금 보고 있는 TV 이야기, 지금 뭐 보고 있는 어떤 멋진 자연이 있으면 자연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유할 만한 새로운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아빠, 여기 다리가 이번에 새로 짓고 있네요. 언제 이거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동네 고향에서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또 세 번째는 가장 좋은 건데 함께 했었던 좋은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야 너랑 저기서 예전에 냇가에서 물고기도 잡고 그랬는데 참 재밌었어. 그치? 그러게요. 그때 저 아빠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아빠가 저 그때 막 안아주고도 했었는데 그때가 벌써 한 30년은 됐네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억팔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이 설이고 이제 연휴는 하루 더 남았습니다. 오늘 이현주 교수님과 나눈 대화 내용으로 잘 또 연습해 보시면은 명절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현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들으면서 2부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는데 빠지지 않고 상에 오르는 것으로 부침 종류가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봄이 되면 산과 들에 피는 꽃들을 뜯어다가 화전을 지지기도 했었죠. 이처럼 기름에 부치는 음식을 통틀어 말할 때 부침개라고 하기도 하고 부침이라고도 하는데 표준어는 부침개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부침개는 기름에 부쳐서 만드는 빈대떡, 전야, 누름적, 전병 따위의 음식입니다.
부침개는 한자어로 전이라고도 해서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전, 파전과 같은 음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전야는 얇게 저민 고기나 생선 따위에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 푼 것을 씌워 기름에 지진 음식인데요. 한자어로 전유어나 전유화라고도 부릅니다. 또 누름적은 고기나 도라지 따위를 꼬챙이에 꿰은 뒤 달걀 푼 것을 씌워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지진 음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병은 찹쌀가루나 밀가루 따위를 둥글럽적하게 붙인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부침개라고 해도 이와 같이 만드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설날인 오늘은 공기가 깨끗해서 전국에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침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조금 추웠지만 따뜻한 햇살에 한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광주, 제주 9도, 강릉 11도, 부산 13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오늘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날씨가 좋아서 귀경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다만 어제 눈비가 내린 동해안 지역은 도로 위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는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경상도는 다시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아침에 서울 0도, 대구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도 오늘만큼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1도, 습도는 2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2026년 병오년. 여러분 새해 복 제일 많이 가득 듬뿍 받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설날인 오늘 나만의 다짐이나 우리 가족이 꼭 이루고 싶은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6559님, 작년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많이 방황해서 함께 무척 힘든 한 해였는데요. 올해는 아이가 좀 더 자신을 깊이 알아가고 일상 속에서 좋은 경험하면서 보다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길 바랍니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저희 첫째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이들 요즘 많이 힘들어하죠. 뭐 공부하랴, 뭐
함께 잘 성장해가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7686님, 며느리가 여러 차례 시험관을 통해 어렵게 임신했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다행히 아기에게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또 이 며느리분을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건강하시고요. 네, 아무쪼록 또 순산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2부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하루도 조용할 일 없는 정치권 이슈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드리고요. 설 명절 밥상머리 주제로 부동산 집값 얘기 빠지지 않죠. 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집값 전망까지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소장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진영 논리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정치 이야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냅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연휴인데 두 분 나오시라고 해서 또 네. 설 당일날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아유, 더 좋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정말 두 분 표정은 어느 때보다 더 좋아. 저는 뭐 표정으로 이미 말씀드리고 있기 네. 때문에 예. 웃음으로. 하지만 또 오늘 할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신랄한 또 이야기 내용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두고 이제 SNS가 계속 글이 나오고 있어서 어제 새벽에도 이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금융 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글을 또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고질적인 문제고 고차방정식이고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부동산 문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출생률 그리고 여러 사회 문제, 지방 격차 이런 정말 여러 사회 현안가 있다 보니까 이 집권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제대로 이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이 정부에는 상당히 강력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대통령이 SNS에 직접 이제 언급을 하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의지나 그리고 어떤 대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국민께 여쭙기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SNS에 여러 차례 언급을 하느냐, 다주택자를 뭐 어떻게 보면 뭐 악마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건 그런 문제의식은 좀 공감하기는 어렵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였어요. 이번에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도세 중과 유예도 종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이건 5월 9일 날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을 종료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대안은 무엇이냐?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좀 지연 말단적인 반박, 이 비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예, 저도 뭐 사실 인구 문제가 이 부동산 만국적 현상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지금 젊은 분들은 결혼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지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 문제로 이거는 접근을 해서 반드시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헌법 규정에 보시면 119조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국가는 국민 경제의 성장의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고 또 120조 이하에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22조에도 국가가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주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에 해당하는 필수제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뭐 재산 증식이 됐든 어떤 자신만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주택을 사재기를 한다면은 이건 독과점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나름의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노력을 그동안에 안 해왔기 때문에 이 만국적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실패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건 의지를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주체라고 한다면은 정부에 있는 관료들이나 또 정당이나 여러 가지 주체들이 이제는 부동산 망국적인 현상을 해결하자라는 쪽으로 마음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그런 의지에 대해서 저는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이후에 장동혁 대표도 글을 올렸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옵니다 하면서 이제 시골집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올렸는데 오늘 또 이제 올렸어요.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우려스럽다. 이 장 대표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이걸 뭐 악마화하고 뭐 규제의 일변도로 본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이를테면 청년층, 신혼부부 그런 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라면 집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급 정책이 나왔지만 공급이란 건 서울에 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 부분을 매물로 내놓도록 어떻게 정책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금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양도세 중과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의 의견을 물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글을 올리면서 장동혁 대표가 6채인가 집을 이제 갖고 부동산 보유가 이제 예전부터 문제가 됐다 보니까 뭐 그 총선을 치를 때도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 기사를 링크를 했는데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무엇인지 매물로 내놓는 방향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당대표 입을 통해서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건데 이제 흑백으로 된 본인 아마 어머님이 기거하시는 이 집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진을 올리고 우리 어머니가 대단히 좀 속상해하셨다. 장모님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글을 안 보셨기를 뭐 바란다라고 어떻게 보면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차원에서 반박을 하는 건 저는 뭐 그 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글만 있는 거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제일 야당의 대표라면 어떤 입장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 같고요. 단순히 악마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는 이 부동산 문제 못 풉니다. 그러면 이 중과세 유예하는 거에 대한 종료 입장을 밝히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좀 명료하게 국민의힘도 같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체 네 집은 어떻게 할 거니? 자꾸 공방만 오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접근법이 가장 지금 해로운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절박한 절규를 외면하고 정치 공방의 소재로 쓴다는 것은 상당히 이건 양심의 문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불효자 이야기를 하면서 감성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직자들을 다 공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효자이기에 앞서서 불충한 공복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충성을 먼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성적인 언어를 가지고 대충 때우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주택자를 사회 악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보유할 수 있는데 그에 맞는 책임과 부담을 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를 쌓아오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거주로서 쓰여야 될 주택을 악용해 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는 것이지 이걸 사회 악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선동이라고 하려면요 대안 없이 비판만을 할 때 그걸 선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대안적 수단들을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면 그 대안을 비판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안의 제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선전선동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하다못해 어머님까지 꺼내면서 이 지금 그러니까 불효자 그런 감성까지 동원한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안은 이거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거주로 대전환하겠다. 이제는 자산 증식의 수단보다는 주거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유할 수 있는데 그 보유에 합당한 책임을 져라. 이제 조세 문제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머니무브라고 해서 이제는 코스피라든지 지방주도 성장의 개념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머니무브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과열된 이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아주 한목적적이고 아주 정당한 대안들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는 아마 이게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매우 빈곤하고 빈약한 방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 변호사가 이제 실거주 얘기하셨으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관 생활을 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국힘에서는 그 분당 아파트를 팔아라고 계속 예.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논란이 왜 촉발됐냐면 비거주하고 있는 그 1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장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의 전제는 실거주하면서 한 채를 정말 주거를 위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과 달리 사는 곳과 다른 곳에 살지 않으면서 주택 보유하는 거. 이게 또 한 채만이 아니라 여러 채인 부분들. 그게 전세 사기 같은 거 보면 뭐 빌라 왕이다 해서 갭 투자해서 거의 90% 정도를 이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수백 채를 사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출을 일으키고 나머지 이 매수 비용은 전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이게 돌려줘야 될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그것 사고가 때문에 많이 났었죠.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를테면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연장하는 것도 기계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데 대한 이 반응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논평도 나오고 했는데 그럼 대통령도 지금 비거주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청와대에 살고 있으니까 원래 살던 집에는 뭐 전세를 주든 다른 사람이 이제 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완전히 논점을 흐리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천년만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 이걸 비거주한다라고 해가지고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당신은 안 팔 거냐라고 묻는 거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건강한 논의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계속해서 집권하기를 국민의힘이 바라는 거냐라는 역공을 펴는 또 민주당의 논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실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한다라는 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거주의 개념이 뭐냐? 매일 자는 곳, 그리고 매일 우편물을 받는 곳, 매일 택배를 주문해서 수령하는 곳이 실거주인 거예요. 물론 특수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예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원칙을 정하는 가운데 자꾸 그 특수한 예외를 가지고 와서 이 전선을 흐리는 것은 전 매우 옳지 않다. 예를 들면 대통령님과 비슷한 직군이 있습니다. 외교관들 어떻습니까? 왜 해외 공간에 나가야 되는 게 직업인데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이걸 실거주 개념으로 안 보고 뭐 집을 팔아라 이렇게 압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해하시는 이 실거주의 개념은 우리 국민들이 아주 건강한 법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거주의 개념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과 그 감성을 동원하고 꼬투리를 잡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주거 문제라는 거는 무주택자들이나 서민분들의 마음에서는 정말 애가 타는 부분이거든요. 애간장이 녹는 이런 아주 절박한 주제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말꼬리 잡는 식으로 가면 너무 생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접근법은 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모두 국힘에서 좀 적절한 대안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5928님께서 여야 싸움 그만하고 집값 문제 정말 해결 좀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그 사법개혁 입법 속도를 내겠다라고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이 민주당에서 2월 임시국회 안에는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어떤 이제 계획을 갖고 현재 준비 중이고 추진 중인데요.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그리고 대법원 증언법 이렇게 세 가지가 사법개혁 3대 입법으로 이제 추진 중인 부분입니다. 네.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요. 판검사나 수사 실무자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인 걸 알면서도 재판과 수사에 사용한 경우 아니면 이제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사 처벌까지도 뭐 판사, 검사, 수사기관에 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재판소원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확정된 판결은 제외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에 반하거나 국민 기본권 침해가 그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고요. 대법원 증언법은 지금 현재 대법관이 14명입니다. 14분인데 이 중에 2명은 재판 업무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1명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네. 열외가 되고요.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회부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반 그 소부의 판단에는 또 관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고심에 쏟아지는 사건이 한 4만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단히 이 상고심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형해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골자만 남아있다는 인상을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민사 사건은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해서 아예 요건도 안 됐으니까 이거는 대법원에서 들여다보지 않겠다가 70%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대법관의 숫자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26명으로 늘리자는 안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법개혁 3법. 근데 국힘에서는 이게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에서는 비판을 꾸준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이 사법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정상화는 매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사법 불신을 초래한 주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의 권한을 사용해서 정치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 안 됐고요. 뭐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따라붙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 민주당에서 이 휴먼 에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선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에러를 잡아가면서 저도 지금 이 개혁안에 대해서 재판소원 같은 경우는 저도 동의하는 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순서를 바꿔서 휴먼 에러를 정리하지 않은 채 그냥 시스템 에러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제도 개혁을 밀어붙이면 이게 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속도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한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없이 오로지 속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좀 뒤바꿔서 지금 바로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2027년 6월까지 임기가 상당히 길게 남아 있거든요. 그 가운데 무수한 재판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저는 방안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요. 절대 다수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요. 그 제도가 잘 운용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51대 49로도 법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 다수가 지키고 그걸 수용하는 이 정책의 수용성의 면에서는 최소한 80에서 90%는 동의를 할 때 그 제도가 현실에서도 잘 작동이 되는 이런 그 효능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속도보다는 더 지금 이 방향성에 대한 전 고민이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신 생각을 변호사가 합니다. 말씀하신 그 휴먼 에러라는 게 뭡니까? 조 대법원장부터 바꿔야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는 당장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국회에서 청문회까지는 했거든요. 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최근에도 법원 노조가 상당히 그 이재명 당시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그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의 구성원들도 포함할 수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먼저 한번 하고 그 교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저는 뭐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합니다만은 열어놓고 저는 검토는 필요한 부분 아니냐. 우리 헌법에서 법관에 대해 가지고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통해서 바로잡도록 견제권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회적 공론화가 전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 알맹이가 빠진 채 제도 개혁을 가지고 자꾸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혹을 때려다가 또 혹을 붙이는 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네요. 장 변호사께서는 이 사법개혁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민주당에서도 이제 법 왜곡죄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혹시 이제 위헌 소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뭐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입장 양보를 하기도 해서요. 법문에 대해서는 이걸 정교화하는 작업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저희는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다면 정말 대법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기자를 하다가 변호사 되고 이게 진짜 체감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상고심에 올라가는 사건의 태반이 아예 이
어떻게 보면 실체조차 대법관들이 들여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예, 그러니까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민사에만 해당하거든요. 근데 70% 이상이에요. 이게 이혼 소송은 80%가 넘나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때도 상고법원을 따로 둬야 된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왔죠. 그게 좀 위헌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도가 맞느냐?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직 대법관이 변호인으로 들어가면은 최소한 심리불속행 기각은 안 당한다는 거예요. 체감상.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도장값이라고 해서 그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뭐 기업이나 여러 이제 뭐 재력가들은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건 되게 뭐랄까 이 시장이 되게 왜곡돼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26명도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막 너무 급속도로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입장낸 걸 보면 대법관 한 분 한 분이 이제 사무실을 써야 되는데 이게 뭐 안 된다, 뭐 공간도 안 나온다, 뭐 이런 반발부터 막 큰 반발까지 계속 있으니까 이 첫 발은 최소한 빨리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법원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보통 서초동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물리적으로 사실은 뭐 정관 변호사들이나 대법원이나 뭐 검찰이나 다 모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는 부분도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방주도 성장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제1공약인데 저는 이런 사법제도 개혁 부분은 좀 밀어두고 오히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도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더 고민을 해보고 문제를 일으킨 법관들을 타겟을 해서 그분들을 먼저 처리를 해야지 전체 법관들에 대해서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 우리가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부작용이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또 법원에서 올바르게 내리는 판단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집단화해서 모두가 다 개혁 대상이야라고 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방식은 저는 이제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핀셋으로 올바른 개혁 조치를 먼저 하자.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네. 민주당으로 이제 아직 네. 합류 전인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운영해왔던 소나무당은 소나무당. 해산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고 본인은 민주당에 입당해서 인천에 출마하겠다고까지는 공식 선언을 한 그런 인천 상황입니다. 출마라는 거는 그 이 대통령 빈 지역구. 아마 지금 개항. 개항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개항의 출마자들과 또 개항뿐만 아니라 인천에 서울 이제 인천시장으로 채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지역도 또 비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럼 아마 교통 정리가 좀 될 것 같다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인천 개항에 출마가 이제 거의 유력 가 되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가 거기에서 이제 경합을 벌이면 또 이 부분이 교통 정리가 안 됐다는 인상을 드릴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안은 나올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의 반발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당시에 수사를 받았을 때 그 맥락을 당원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이게 공식 초청을 받아서 대학 이제 강의 관련해 가지고 체류 중이었는데 수사 선상에 오르니까 그걸 다 이제 취소하고 귀국을 하고 바로 또 탈당을 했습니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무죄를 받고 본인이 복당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이제 뭐 여러 정치인과 또 대비된다라는 평가도 많이 하면서 최소한 선당 후사의 자세를 보여줬다라는 게 민주당 내 평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판이 뭐 커지겠어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또 나오게 되면 판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제 자격상실형들을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사실상 미니 총선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건데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된 이 검찰권 남용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다라는 그런 판단이 매우 높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받을 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인으로서 억울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도로 탈당을 먼저 해서 소나무당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칭찬하고 오히려 이 정치인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당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제 국회로 들어간다라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는 국회로 좀 들어가서 아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좀 역할들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천 계양을이라는 지역구가 이제 이 대통령 전 지역구라서 네.
그런지 관심이 많은 지역인가 굉장히 봐요. 관심이 많죠. 국힘에서는 김문수 전 후보하고 원희룡 전 장관도 뭐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기도 하던데요. 네. 예.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는 어쨌건 지선 전에는 이제 합치진 않겠다라고 네. 했고,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연대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조국혁신당에선 이게 선거 연대인지 추상적 차원의 그냥 정치 연대인지를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연대는 뭐 우리가 조국혁신당과 딱 해서 뭐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 조국혁신당의 후보군이 있으면 민주당에서 좀 양보를 한달지 이런 걸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그냥 뭐 추상적 층의 연대는 우리는 앞으로 조국혁신당과 함께 할 거다, 뿌리도 갖고 하니까 그런 그냥 슬로건만 갖고 있고 선거는 각자 이제 치르는 이 정도가 될지.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의 공식 입장은 일단 아주 구체적인 차원의 선거에서 어떻게 뭐 후보를 교통정리하고 이런 차원의 연대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뭐 윤준병 전북 도당위원장 같은 이제 현직 의원분, 왜냐하면 이제 호남에서 선거를 이제 진두지휘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걸 선거는 각각 따로 치러야 된다라는 입장을 또 내고 계셔가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큰 틀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이제 시장에 출마하게 되시거나 뭐 아니면 다른 또 준비하시는 의원들이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그 해당 지역이 비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출마를 본인이 어느 기회가 됐든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든 재보궐에 나간다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선택지가 부산의 지역구의 재보궐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의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구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논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진환님께서 그냥 열심히들 가족층이고 사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다. 또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뭐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이 후보나 저 후보나 독인 개긴이다라고 느끼시는 바들 요즘 정치권 상황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한동훈 전 대표는 재보궐 나옵니까? 글쎄요,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당에서 제명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선택을 통해서 본인의 입지를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와 있긴 한데, 한동훈 전 대표가 재보궐에 나갈 것이냐, 그럼 어느 지역으로 나갈 것이냐,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은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보여왔던 정치적인 행보를 좀 놓고 본다면은 어떤 도전을 감수하거나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나름의 본인의 현재 위치를 좀 더 유지하려고 하는 좀 안정지향적인 성향 아니냐. 아무래도 뭐 공무원도 오래 지냈던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의 저는 정치적 활로는 없다고 보거든요. 출마를 해야 되는데 뭔가 승부를 던져야 될 타이밍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반드시 성공을 이뤄내야 되는, 당선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과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신 변호사가 정무적인 판단을 좀 도와주세요. 아니 뭐 제가 돕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잘 고민을 해서 네. 승산이 있는 지역으로 저는 이번에는 뭐 반드시 나가야 되고 이번에 안 나가면 아마 정치인 한동훈의 공간은 아마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상황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배현진 의원이 이제 여러 징계 사유를 대면서 이제 당의 윤리위에 회부가 됐을 때 보면 한 축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서울시당위원장이다 보니까 그 밑에 뭐 구의원 현역 뭐 여러 이제 그 의원들한테 연판장에 거기에 반대한다고 강제로 서명을 하게끔 했다라는 게 하나의 의혹이고요. 예. 또 하나는 본인의 SNS에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이지 않은 이제 글을 이 댓글을 올리신 분의 이 SNS를 찾아가서 그분의 이제 손녀의 사진을 이제 아이 얼굴을 올린 게 뭐 이렇게 맞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도 안 했다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고 저는 여기는 분명히 정치적인 어떤 속가내기 성격이 이 징계엔 전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예측대로 한동훈, 그다음에 김종혁, 그다음에 이제 배현진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배현진 의원이 좀 징계에 빌미를 준 건 있다. 그러니까 아이 사진을 올린다는 건 사실 정치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또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금도를 넘은 거거든요. 물론 진짜 징계를 하게 되는 건 어떤 실권을 빼앗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명분을 사실상 징계에 준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좀 실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배현진 징계는 아동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한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울시당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기 때문에 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도 50만 명이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중앙당에서 공천하겠다라고 하면서 시당의 권한을 좀 뺏기 위한 여러 가지 당원 이번에 바꾼 개정 작업도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시 구의원들에 대한 공천 또 비례대표 공천까지 다 시당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해서 아마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는 배현진 위원장의 권한을 박탈할 목적이 저는 조금 더 강한 징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정치적 상대방들을 계속 제거해가고 있는 그런 정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당의 민주성은 사라졌다라는 판단이 맞을 것 같고 동시에 배현진 위원장도 이 정도로 당에서 탄압받으면 원래 민심이 붙어야 정상인데 지금 친한계도 민심을 못 받아 안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친한계를 비롯한 이 배현진 의원도 본인들의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따갑게 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내세운 징계 사유는 이제 아동 학대를 내세웠지만 이게 이제 정치 싸움을 둔갑시킨 게 아니냐. 완전히 그래 보이는 게 있죠. 왜냐하면 딱 이 지방 단위의 그 지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실권을 빼앗는 목표가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논의하는 걸 보면 유권자 50만 명 이상인 지역은 중앙당에서 직접 공천하겠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에게 권한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구가 서울에 딱 3개가 있습니다. 강남, 병가, 송파, 갑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 이 3명의 의원들은 현역 의원들이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사실상 정치적 의도의 수순으로 가고 있고 그 의도조차 저는 장동혁 대표가 좀 감추지 않고 있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 지선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은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완전히. 그럼 너무 중요하죠. 누가 뭐 대행을 해요? 아니면 새로 뭐 앉힙니까? 글쎄요, 이걸 이제 선거로 뽑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보궐을 하기는 매우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대행 체제로 갈 것 같은데 대행이라고 하면은 인사권을 임명을 해서 이제 그 인사가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체제에 순응하는 그런 인물이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건 뭐 현역 의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네. 유승민 전 의원도 한마디 했어요. 국민의힘 집안 싸움은 정상적인 당의 모습이 아니다. 네. 왜 지금 유승민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그래도 합리적이고 또 민심을 그나마 받아 안을 수 있는 인사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출마자들이 매우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도지사도 현역 의원들이 나가자니 본인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출마를 꺼리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승민 카드를 아주 그 밀도 있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마평에 올랐던 건데 지금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도 당의 상황이 이런데 본인이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번에 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자체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인가 동시에 유승민이라는 정치인도 지속적으로 출마를 거부해 오면서 결국에는 정치적인 공간이 스스로 더 협소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뭐 유승민 전 대표도 아마 이번을 마지막 선거로 생각을 했을 텐데 앞으로 정치적 공간이 저는 이제 거의 닫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내일 모레 19일 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장동혁 대표의 좀 뭐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전부터 국민의힘의 이른바 주류 당권파라는 분들이 뭐 방송에서도 19일을 기점으로 딱 입장을 전환하겠다라고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뭐 계획 아닌 계획을 밝혀왔는데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중형을 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친윤 그리고 윤 어겐 세력과 어떻게 보면 결합해서 당권을 졌는데 지금 와서 분리해낸다. 이게 정확한 분리라고 국민들 유권자들이 평가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심으로서.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지금 사형이 구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징만 재판장의 판결문에 따르면 12.3 내란이 위로부터의 내란이고 친이 쿠데타로 규정을 법원에서 1심 판단이지만은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사형을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지금 높은 상황에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인제 와서 어떤 태세 전환을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믿기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김태훈님께서 교통 상황도 좀 짚어달라고 하셔서 인천 영종도 구읍 뱉어가는 방향인데 차가 밀리네요 하셨습니다. 설 당일이라서 오늘 서울로 향하는 차량이 크게 늘고 있나 봐요. 지금 전국 곳곳 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8km 구간, 또 기흥 부근에서 수원 4km,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부근 7km 구간에서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고요. 정오 기준으로 각 지역에서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에서 10시간, 광주에서 서울 8시간 50분, 대전에서 서울 4시간 40분, 강릉에서 서울은 6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KBS 1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부장의 복덕방. 어서 오세요. 네, 앞에서도 뭐 부동산 얘기 한창 했습니다마는 올해 설 명절 밥상머리 주제는 단연코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큰데요. 오늘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집 걱정 끝내보시죠. 대한민국 부동산 일타 강사 김인만 소장님과 한 분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고향에? 저는 다녀왔습니다. 새벽에 오늘 따끈따끈하게. 어디신데요? 저는 고향은 포항입니다. 덕분에 빨리 왔습니다. 네. 진심이신 거예요? 아니면 약간 꽈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진심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좋아합니다. 사모님께서 네, 네. 빨리 오는 게 이제. 네. 아니, 덕분에 또 김인만 소장님 오늘 생방송에 출연해 주신 덕분에 또 세상의 네. 모든 정보 윤입니다가 더욱 네. 빛나게 됐습니다. 네네. 궁금해하시는 점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네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제 종료되잖아요.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좀 알아둬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종 정리가 끝났는데요. 우리가 5월 9일까지 이제 계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계약서 작성해야 되고요. 계약금 입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칙이고요. 그러면 잔금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잔금이 좀 다른데 강남 3구, 용산구는 4개월 시간 더 줍니다. 그러면 5월 9일에 계약을 하게 되면 9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무리해야 되고요. 작년 10월 15일 대책에서 이제 서울 21곳, 경기도 12곳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 여기는 6개월 시간 줍니다. 그러니까 5월 9일에 계약서 쓰면 11월 9일까지는 잔금 등기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9일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 양도세 중과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하려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과세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더 붙으니까 기본 세율이 6에서 45%거든요. 네. 그러니까 20%가 붙으면 최고 세율이 65%,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71.5%고요. 3주택 이상이면 82.5%인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 서울에 한 채, 인천에 2채 이렇게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천 집을 팔 때는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서울 집을 팔 때는 인천 집 2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주택으로 간주가 되면서 최고 세율 82.5%가 적용됩니다. 10억이 남으면 한 7억 5천 정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인천 집을 3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사실상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인천 집 2채, 서울 집 1채인데 서울 집을 팔겠다라고 한다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전세 주고 있는 다주택자들 네네. 그리고 이제 대출 받고 구입한 분들의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이제 유예를 해준다면서요. 네, 이게 좀 어떤 내용입니까? 상충되잖아요. 5월 9일까지 팔아라고 하는데 토지거래가 구역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사고 팔고가 안 되니까 집주인들은 아니 어떻게 팔아라는 거야.
전세 준 집을 다 막아놨잖아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유예를 주는데 어떻게 유예를 주냐면 전세 계약은 우리 2년이죠.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이고요. 2020년 7월부터 2+2가 적용이 됩니다.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는데 정부가 해법을 내놓은 건 2년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년까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2025년 1월 1일에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예. 그러면 세입자 생각은 2+2 하니까 나 2029년 1월까지는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 끼고 이 집이 5월 9일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2년만 인정이 되니까 2027년 1월에는 내가 나가야 된다. 계약갱신 청구가 인정이 안 된다는 점은 세입자도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통령께서 연일 이제 강경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다면서요? 매물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죠. 5월 9일까지 이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데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30% 정도 이제 매물이 증가한 거로 나옵니다. 일단 저는 뭐 1차 작전은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에 이거는 그러니까 전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늘어난 그렇죠. 30% 정도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물량은 많이 늘어났는데 서울은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것도 공급의 효과는 있으니까 30% 늘어난 점은 이제 굉장히 긍정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호가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에 보게 되면 뭐 한 30% 정도 떨어졌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제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광장 현대 5단지 같은 경우 작년 11월에 22억 거래가 됐는데 지금 2월에 15억 거래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팩트 체크해 보니까 직거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실거래를 볼 때는 직거래는 이제 가족끼리 이런 거래이기 때문에 네. 가격을 낮춰서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거래는 빼고 실제로 거래가 된 내역과 네이버라든지 호가가 올라온 가격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정도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이제 내려온 매물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4월 중순 정도까지 되면 급매물이 호가를 더 내린 매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4월 중순이 왜 제가 4월 중순이라고 하냐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걸리게 되면 이제 계약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매매 예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거든요. 가계약금 내고 매매 예약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한 2, 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 9일에 계약을 하려면 4월 중순까지는 구청에 토지거래가를 신청해야만 그러네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4월 중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사려는 분들, 집을 팔려는 분들도 이제 발걸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한 2달 남았기 때문에 여유 부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팔려는 분들은 빨리빨리 팔아야 될 것 같고 사려는 분들은 4월 중순이라는 점은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시장은 어떻습니까? 올 뭐 1분기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이 10,000가구? 네. 10,000가구 9,969가구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작년이 1,097가구였거든요. 작년 1분기 1, 2, 3월이. 근데 올해는 10,000가구 가까이 나오니까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분양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5년 사이에 최대 물량입니다. 그래서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일단은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은 청약의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요. 이게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되니까 지금보다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나겠구나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올 1분기가 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올해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한 25,000가구 정도니까 1분기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25,000가구 정도가 물론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다리지 마시고 올 1분기에 좋은 물량들 나오는 물량들 청약 가점제 대상들은 열심히 청약을 하시고요. 나는 돈이 좀 부족하다. 자금력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공공분양 물량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그런 공공분양 물량들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한 29,000호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좀 도전 많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다주택자 다음으로 등록임대사업자를 언급했습니다. 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특혜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축소를 시사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좀 집값이 안정됩니까? 일단 이분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매물이 더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등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33만 가구 정도 되고요. 네. 아파트는 한 4만 4천 가구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효과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렇게 좀 압박을 하면 아무래도 매물은 좀 더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단 걱정되는 건 등록 임대 사업자라는 얘기가 세입자한테 10년 동안 또는 뭐 8년 동안 전세금을 거의 안 올리고 저렴하게 매물을 전세집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팔아 임대 사업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정부도 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건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는 그럴 우려도 있다는 점은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문제가 될 수도 있나라는 점은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1주택자 매물도 늘고 있어요? 1주택자들도 불안한 분들은 이제 뭐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죠. 분위기 자체가 보유세 이제 가 올릴 것이다. 그런 예측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두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유세가 이제 양도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보유세를 올린다라는 게 이제 패키지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유세를 올리지 않으면 매물 잠김 현상 집주인들이 안 팔고 한번 버텨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그랬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려서 버티기 힘들지 그러면 팔어라는 압박을 주려면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데 1주택자들이 파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보니까 1주택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꽤 늘어나던데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 발언을 보게 되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또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 우리 누구라도 주식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좀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좀 감당이 안 되는 분들 걱정이 많은 분들은 1주택자들도 팔고 만약에 뚝 떨어지면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파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김인만 소장님 나오시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3029님 패닉셀링으로 매물이 많아질까요? 하셨고요. 5944님은 지금 부동산 집값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여쭤볼 게 그 이야기였었거든요. 네. 일단 저는 4월 중순까지는 뭐 패닉셀링 정도인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지금보다는 호가를 내린 매물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2달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2달은 저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 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좀 급매로 잡을 수 있는 지금은 호가가 많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 4월 중순 정도면 지금보다 호가가 내려갈 수는 있기 때문에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뭐 굳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호가 조금 내린다고 해서 굳이 살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본인의 선택이 중요한데 앞으로의 전망은 이제 수요와 공급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은 부족한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얼마나 내놓을지 그리고 정부가 보유세 압박을 어느 정도 할지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의 대외적인 변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올해 아파트 시장은 좀 안개 속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0년 후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장기 보유하는 거잖아요. 네. 투자는 뭐 단타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8년 10년 정도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준비되신 분들은 저는 내 집 마련해도 되겠다. 10년 후에 서울이 또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뭐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좀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지금 아니면 안 돼. 이런 포모 현상은 잠시 내려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작 5월 9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5월 9일 이후는 82.5%잖아요. 최고 세율이. 네. 다주택자들이 제가 여러 명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10억 남으면 8억 내고 팔래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저는 판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매물을 잠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정부가 보유세로 어느 정도 압박을 하느냐. 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보유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집값 흐름하고 정책 좀 살펴볼까요? 네.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환 위기 때문에 규제를 다 풀고 집값이 저평가되면서 막 올라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억울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집권하자마자 집값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규제를 하게 되고 보유세를 올리게 되고 2기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공급 계획은 빨리 물량이 안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대출 규제하면서 좀 안정이 됐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집값이 안정됐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은 집값 상승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그런 정부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흐름 자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대출 규제, DTI 규제가 나오면서 집값이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는 빚내서 집 사라. 야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게. 취득세도 1%로 영구적으로 낮춰줄게라는 극단의 당근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 그만큼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 후로 이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역시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집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또다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즌 2처럼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제 똑같이 다주택자 중과세, 그러니까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다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는데 윤석열 정부 초반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2022년 하반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마디로 긴축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빠르게 올렸잖아요. 제로금리에서 1년 만에 5.5%를 올리다 보니까 시장이 아니 이거 뭐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10%까지 가는 거야 라는 패닉이 생기게 되면서 매물을 막 던지면서 오히려 집값이 떨어집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022년 12월에 둔촌주공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전용 84 34평 아파트가 13억에 일반 분양을 했는데도 이게 계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첨되신 분들이 50점도 막 당첨이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갑작스러운 외부의 충격, 불확실성 때문에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도 있고 그 후로 또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참 가늠하기 힘들다. 공급 물량은 꾸준히 해야 되고 수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수요가 언제 어떻게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예측을 하고 정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은 뭐 정책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주변의 그 경제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네요.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집값이 언제 떨어졌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30년 동안 보게 되면 97년, 98년 IMF 외환 위기 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 여파가 좀 더 이어졌고요. 2022년, 2023년 미국이 물가 올렸을 때입니다. 대외적인 충격파, 불확실성, 공포가 지배가 될 때 집주인들이 이제 패닉 셀링을 많이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마디로 집주인들이 막 흔들려서 매물을 많이 집어 던질지 또 매수자들이 그 물건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관건은 이제 4월 중순까지 이 2달은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지는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호가가 얼마 떨어지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20님께서 집값 잡는다고 하는데요. 빚내서 집 사서 시장 때문에 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품이 걷어지는 건지 아니면 집값이 뚝 떨어지는 건지 겁난다고 하시죠. 이게 일단 저는 항상 연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빚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되는데 우리 2022년 하반기 2023년에도 고점 대비 30% 정도 1년 동안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집어 던졌냐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 이자가 막 2배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손해 보시면 패닉이 오니까 이게 밤마다 잠을 못 자가지고요 집어 던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대출을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도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어떻게 되지? 보유세는 얼마나 올라갈까? 매물은 얼마나 올까? 이 모르는 상황,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아무래도 무리한 대출을 받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급매물이 나온다면 아마 이런 분들이 급매로 좀 던질 것 같고요. 정부가 어느 정도의 보유세를 올릴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라도 저는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항상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올 하반기든 내년이든 미국에서 갑자기 우리 금리 올릴게.
긴축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락 구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마음에 좀 새겨두게 되고요. 앞서서 제가 10년 후를 바라보라. 우리 내 집 마련하는데 10년은 보유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제가 10년을 말씀드리는 게 언제든지 하락 구간에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대출이자 내고 우리 가족이 편하게 잘 살다 보면 뭐 10년 후에는 올라가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나 집 사면 내년에도 올라가고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이런 마인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일단은 뭐 강하게 이제 의지를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실력으로 보여주고 이제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믿음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왠지 좀 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 잡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 국민들 마음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 잡을까? 아닐까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택 시장은 좀 안정이 될 필요도 있고 너무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올인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모든 자금이 부동산이 블랙홀이 될 필요는 없겠다. 요즘 금융시장도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집 하나 정도 가지고 나머지 자금은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요즘 미국 주식도 좋으니까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설을 맞아서 설 특집으로 꾸며본 윤 부장의 복덕방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설날 순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끝곡은 산울림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절 연휴 또 남은 시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윤인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버린